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작품은 빅토르 위고의 장편 소설 노트르담의 곱추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제8장 거지들의 폭동 1. 그랭구아르는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하지 않았다. 한번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스메랄다가 노트르담으로 피신했다는 사실에 무척 기뻐했다. 그는 낮에는 살기 위해 고개를 했고 밤에는 논문을 쓰곤 했다. 논문은 주교의 물레방앗간 옆에서 흠뻑 젖었던 일과 관계된 것이었다. 그는 그때의 분노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그는 생제르맹 거리에 포크 레베크라는 저택 모퉁이에 서 있었다. 그 저택에는 많은 조각물이 있었다. 그는 그 조각물들을 통해 세계를 보았다. 그때 그의 어깨를 잡는 손길이 있었다. 돌아보니 자신의 옛 스승인 클로드 부주교였다. 그는 너무 오랜만에 만난 스승 앞에서 할 말이 없었다. 그동안 클로드 부주교는 많이 변해 있었다. 얼굴은 희멀겋게 핏기를 잃고 있었으며 눈은 한자나 들어가 있었다. 특히 얼마 남지 않은 머리카락마저 백발이 되어 있었다. 그래, 요즘은 어떤가? 클로드 부주교가 먼저 침착하고 냉랭한 어조로 물었다. 글쎄 올시다. 이렇다고 할 수도 있고 저렇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좋다고 할 수 있죠. 아무것도 담하지 않으니 기분 나쁠 일이 없으니까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잠자는 것도 또 여자도 절제하니 좋을 수밖에요. 그랭구아르가 대답했다. 아무 걱정 없단 말인가? 그런 편이죠. 지금은 뭘 하고 있나? 보시다시피 조각들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나? 그럼요. 처음엔 여자를 사랑했고 다음엔 짐승을 사랑했죠. 그리고 지금은 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넨 아무런 욕망도 없나? 아무런 미련도 없고 저는 이미 모든 욕심을 버렸답니다. 생활비는 이것저것 극시와 서사시를 짓기도 하고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빨로 의자를 들어 올려 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가난하지 않은가? 가난해도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랭구아르는 자신있게 대답했다. 그때 거리 저쪽에서 친히 헌병대가 말을 탄 채 창을 높이 쳐들고 지나가고 있었다. 클로드 부주교는 그들 중 맨 앞에 있는 장교 한 사람을 유심히 보았다. 누굽니까? 아는 사람입니까? 베빗이라는 사람일세. 자네 이리 좀 오게. 할 얘기가 있네. 클로드 부주교는 명령하듯 말하곤 앞장서서 갔다. 그랭구아르는 그의 뒤를 따랐다. 그는 베르나르덴 거리로 갔다. 거리는 꽤 한산했다. 아까 그 기병들이 입고 있던 옷은 참으로 멋지지 않나? 자네 옷이나 내 옷보다 말일세. 천만에요. 전 강철 비늘로 만든 옷보다는 제 옷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군인을 부러워한 적이 없는가? 부러워하다뇨? 뭘요? 그들의 힘이요? 갑옷이요? 아니면 규율이요? 그것보다는 이 누더기와 철학과 자유가 낫죠. 이상하군. 부주교는 생각에 잠겨 말했다. 그런데 자넨 그 춤추는 집시 처녀를 어떻게 했나? 에스메랄다요? 갑자기 그녀는 왜요? 자네 마누라가 아니었던가? 그렇죠. 항아리를 깨뜨리고 얻은 제 마누라죠. 그것도 벌써 4년 전이군요. 그런데 선생님은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하시는군요. 자넨 그녀가 생각나지 않나?
별로요. 전 할 일이 많거든요. 그 아가씨는 자네 목숨을 구해주지 않았나? 그렇지요. 그런데도 그래. 도대체 그 여자를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냐고. 클로드 부지교는 벼랑간 소리를 질렀다. 그랭구아르는 움찔했다. 아마 그 여잔 교수형을 당했을 겁니다. 법정에서 그녀에게 교수형을 선고했을 때부터 전 그녀를 잊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 후 소식은 전혀 모르는가? 그렇다면 내가 알려줌세. 그 여잔 지금 노트르담 사원에서 은신하고 있네. 하지만 사흘 뒤에는 그 여자를 다시 끌어다 교수형에 처하기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네. 그렇다면 유감이군요. 자넨 그녀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죠. 이봐, 어떤 방법이 없을까? 글쎄요. 그녀가 임신을 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제가 부인 전문의한테 진단서를 받아오는 거예요. 임신이라고? 미친 소리. 그렇게 역정내실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형이 미뤄지지 않겠어요? 닥쳐! 그 여자는 거기서 나와야 해. 사흘 이내에 체포하기로 돼 있단 말이야. 이봐, 그 여잔 자네 생명의 은인일세. 지금 경찰들이 밤낮으로 노트르담을 감시하고 있네. 드나드는 사람들을 일일이 조사하고 말이야. 어떤가? 자네가 들어가서 그 여자와 옷을 바꿔 입는 것이. 그런 다음에는요? 그 다음엔 그 여자가 자네 옷을 입고 나오는 걸세. 그렇게 되면 자넨 교수형을 당하겠지만 그 여잔 구출되는 거야. 그 여잔 자네 목숨을 구했네. 남자로서 이제 그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나? 제가 갚지 않은 빚은 그 밖에도 수두룩합니다. 그랭구아르의 온화한 얼굴이 일시에 굳어졌다. 자넨 그렇게도 목숨이 아깝나? 당연하죠. 이 달콤한 공기도 저 맑은 하늘도 또 친구들도 목숨이 붙어 있어야 즐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천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는 일도 즐거운 일이죠. 그 목숨을 누가 붙어 있게 했냔 말이야. 누구 덕에 공기를 마시고 누구 덕에 하늘을 보는 거지. 이봐, 이번엔 자네가 자비를 베풀 때야. 클로드 부지교는 집요했다. 선생님이 정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한번 생각해보죠. 어쩌면 저는 교수형을 당하지 않을지도 모르죠. 제가 그 방에서 개상한 옷차림을 한 채 발각된다 해도 그들은 그저 웃고 말지 모르니까요. 교수형을 당한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교수형 당하는 건 어쩌면 평생 동경했던 천지에게 어울리는 죽음일지도 모르니까요. 결정했단 말인가? 클로드 부지교는 반색을 하며 물었다. 그 바람에 그랭구아르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천만에요. 교수형을 당하다니 싫습니다요. 알았네. 어디 두고 보세. 클로드 부지교는 차갑게 내뱉곤 돌아섰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화내실 건 또 뭡니까? 선생님이 제 아내한테 관심을 가지는 건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죠. 그랭구아르는 부지교의 뒤를 쫓으며 명랑하게 말했다. 부지교가 천천히 돌아섰다. 거짓대들은 아주 용감하답니다. 또 그들은 그녀를 사랑하고 있습죠. 그들로 하여금 노트르담을 습격하게 하고 그 혼란을 틈타 그 여자를 피신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클로드 부지교의 귀에 대고 무엇인가 속삭였다. 좋아. 그럼 내일 보세. 클로드 부지교는 그랭구아르의 손을 잡고 차갑게 말했다. 그의 제안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클로드 부지교는 수도원으로 돌아왔다. 그의 골방 앞에서 장물랭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는 동안 장물랭은 수치로 벽에 형의 얼굴을 그리고 있었다. 코가 어마어마하게 큰 얼굴을. 형님 보러 왔어요. 왜? 클로드 부지교는 쳐다보지도 않고 물었다.
형님이 제게 잘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 까닭에 전 늘상 형님을 찾게 됩니다. 지금 형님 앞에 서 있는 건 죄인이며 악한입니다. 오, 형님, 그동안 저는 참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은 건 추악한 뿐입니다. 아, 너무도 사랑하는 형님, 이제부터 전 착실하게 살 겁니다. 전 속죄하고 있어요. 형님은 제가 장래 토르시 학교의 학사가 되고 조교가 되길 원하셨죠. 저도 지금에야 그것이야말로 제가 할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잉크가 떨어져 공부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돈 좀 주실 수 있나요? 없다. 그렇다면 형님께 좀 섭섭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게 아주 훌륭한 제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보고 거지가 되라는 겁니다. 되려무나. 클로드 부지교는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 그러자 장물랭은 눈썹을 살짝 치켜올리며 인상을 썼다. 그러더니 미련 없이 돌아서는 것이었다. 그는 휘파람을 불면서 계단을 내려갔다. 그런데 골방 밑을 지나치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이게 마지막이다. 얼른 꺼져. 클로드 부지교는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민 채 돈주머니를 던졌다. 돈주머니는 장물랭의 이마를 맞추고 땅바닥에 떨어졌다. 장물랭은 얼른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리곤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2. 기적궁은 옛 성벽과 탑에 둘러싸인 곳이었다. 성벽은 곳곳이 허물어져 있었다. 거지들은 그중 한 탑을 골라 유흥장으로 쓰고 있었다. 맨 아래층은 술집으로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썼다. 따라서 그 탑은 기적궁에서 가장 활기찬 곳이며 동시에 가장 추악한 곳이기도 했다. 어느 날 밤 파리의 모든 막루에서 소등 종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그러나 기적궁 사람들은 그날따라 유난히 더 마시고 더 많이 떠들어댔다. 탑 바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군데군데 모여 숙덕거리고 있었다. 또 한편에서는 불량배들이 쭈그리고 앉아 칼날을 갈기도 했다. 특히 술집에서는 포도주와 노름에 취한 거짓대들이 평소보다 훨씬 유쾌하게 떠들어댔다. 그들 다리 사이에는 시퍼런 도끼와 쌍칼, 화승총 등이 번쩍거리고 있었다. 방은 둥글고 넓었지만 많은 탁자들과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술에 취한 자, 골아떨어진 자, 술병, 음식들이 한데 엉겨 모든 게 마치 굴껍질 더미 같았다. 그 가운데 장작불이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으며 불 옆에는 커다란 개 한 마리가 의젓하게 앉아 고기를 깬 쇠꼬챙이를 돌리고 있었다. 무리 중에는 그랭구아르와 에스메랄다의 결혼을 주재한 노인과 거지왕과 클로팽 트루프유가 있었다. 노인은 동양식의 옷을 휘감은 채 두 다리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마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또한 거지왕 클로팽 트루프유는 완전 무장한 채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그 가운데서 약탈한 무기를 손질하고 있었다. 자, 서둘러라. 1시간 후면 출발이다. 클로팽 트루프유가 외쳤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무장을 한 채였다. 어떤 거지는 갑옷에 투구를 썼으며 어떤 거지는 단검을 차고 있었다. 어른들뿐 아니라 어린애들과 심지어는 안진뱅이까지 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한 젊은이였다. 좋다. 그는 칼자루를 쥔 손을 높이 쳐들곤 소리 높여 외쳤다. 난 거지다. 내게 수를 따르라. 오늘 나는 첫 출전을 한다. 친구들아, 나는 장플로로 드물랭이다. 우린 지금 멋진 일을 하려 한다. 사원을 포위하고 문을 부수고
거기서 미녀를 구출하고 수도원을 파괴하고 주교관을 불태우자. 모든 것은 순식간에 끝나리라. 노트르담을 약탈하여 카지모도의 목을 매달자. 여러분, 카지모도를 아십니까? 종 위에서 헐레벌떡거리며 종을 치는 꼽추를. 아, 난 거지다.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아, 이 기쁨이여. 아줌마, 포도주 한 병 더 줘. 이제 시레누 포도주는 싫어. 그걸 마시면 목구멍이 짜증을 내거든. 거지들이 모두 박수를 치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가엾은 에스메랄다. 그녀는 우리 모두의 누이 동생이야. 꼭 구출해 와야만 해. 무장을 갖추며 한 거지가 말했다. 그래, 친구. 다른 거지가 되받았다. 자, 노트르담으로 가자. 가서 에스메랄다를 구하고 사원도 약탈하자. 그곳엔 금으로 만든 조각상도 있다. 거짓대들이 여기저기서 소리쳤다. 그러자 그때까지 한쪽 구석에서 명상에 잠겨있던 그랭구아르가 고개를 들었다. 술은 인간을 타락시키지. 난 결코 술을 마시지 않겠어.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때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정이다! 거지왕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모든 거짓대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일어섰다. 그리곤 요란스레 무기를 흔들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구름이 달을 가려 기적궁은 칠흑같이 깜깜했다. 그러나 거짓대들은 막힘없이 전진했다. 어둠 속에서 무기들이 번쩍거렸다. 줄을 서라. 이제 파리를 통과한다. 아몬은 어슬렁 불꽃이다. 노트르담 밖에선 불을 켜지 마라. 자, 가자. 글로팽이 커다란 도리에 올라서서 외쳤다. 3. 바로 그 시간 카지모도는 경내 순찰을 돌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원 문을 점검하고 있을 때 클로드 부지교가 지나가며 불쾌한 기색을 나타냈지만 그는 눈치채지 못했다. 클로드 부지교는 골방에서의 사건 후 카지모도를 학대했다. 욕하고 때리고 걷어차기까지 했다. 그러나 카지모도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다만 그가 종탑 계단을 올라가면 근심스럽게 쳐다볼 뿐이었다. 카지모도는 순찰을 끝낸 후 갑자기 탑 꼭대기에 매달린 종들을 쳐다보았다.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것이었다. 그는 북쪽 탑 꼭대기로 올라갔다. 어두운 가운데 멀리 생탕투한 성문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바로 바스티유 궁전이었다. 카지모도는 눈길을 돌려 어둠을 헤치고 지평선 쪽을 보았다. 그날따라 모든 것이 불안했다. 며칠 전부터 험상궂게 생긴 남자들이 사원 주위를 돌며 에스메랄다의 방 쪽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그는 에스메랄다를 둘러싼 모종의 음모가 꾸며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했다. 비에유 펠루트리 강둑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마치 물결처럼 천천히 전진하고 있었다. 그는 주의하여 보았다. 그 움직임은 시내를 향한 것이었다. 카지모도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잠시 후 그 물결은 노트르담에서 수직으로 뻗어 있는 앞 광장에 나타났다. 물결은 쑥 앞으로 나오더니 삽시간에 광장을 가득 메웠다. 어둠 속에서도 그는 그 물결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은 바로 노트르담 앞까지 몰려왔다. 카지모도는 그들이 에스메랄다를 해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일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생각해 보았다. 에스메랄다를 깨워야 할 것인가? 그래서 멀리 달아나도록 해야 하나? 그러나 달아난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사원은 강에 접해 있고 나머지는 포위되어 있다.
더구나 출구도 없고 배도 없다. 그렇다면 방법은 한 가지. 노트르담에서 죽음을 맞이하자. 죽을 때까지 저들과 맞서자. 그렇다면 사랑스러운 에스메랄다는 깨울 필요가 없겠지. 결심이 서자 그는 침착하게 적들을 보았다. 사람들은 시시각각 불어나고 있었다. 그들이 광장을 거의 다 메웠을 때 갑자기 불빛 하나가 번쩍했다. 그 신호에 맞춰 7, 8개의 횃불이 동시에 켜졌다. 카지모도는 비로소 그들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카지모도는 호롱을 집어들고 종탑 사이에 있는 지붕으로 올라갔다. 좀 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였다. 클로팽은 졸개들을 전투 대형으로 배치시켰다. 아무런 저항이 없으리라 생각했지만 언제 야경대나 경찰대의 기습을 받을지 모르는 일이었다. 그에 대항하자면 미리부터 철저를 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세에는 이와 같은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났다. 오늘날과 같은 경찰력을 갖추지 못한 당시에는 단일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중앙 권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는 더욱 그랬다. 도시는 무수한 영지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경찰들은 각 영지에 소속되어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도 자신이 습격당하지 않는 이상 사건에 관계하려 하지 않았다. 다만 화승총 소리에 귀를 막고 덫창을 닫을 뿐이었다. 이윽고 전투 대형이 형성되자 클로팽은 사원 앞 난간 위로 올라갔다. 파리의 주교이자 최고 재판소 판사에게 나 클로팽 드루유프는 말한다. 우리의 누이 동생은 억울하게도 마녀로 몰려 지금 사원 안에 피신해 있다. 그런데 너희는 그녀를 다시 체포하려 하고 있다. 만일 하느님과 우리들이 없다면 그녀는 내일 그레브 광장에서 교수형을 당하리라. 하지만 들어라. 사원이 신성하다면 우리 누이 동생 역시 신성하다. 우리 누이 동생이 신성하지 않다면 사원 또한 신성하지 않다. 그러니 내가 사원을 구하고자 한다면 우리 누이 동생을 돌려줄 것을 권고한다. 그렇지 않을 시엔 우리 누이 동생을 구하고 사원을 약탈하겠다. 그 증거로 여기 군기를 꽂는다. 클로팽은 쉰 목소리로 엄숙하게 외쳤다. 그리고는 거지가 건네주는 군기를 받아 포석 사이에 꽂았다. 그것은 끝에 피가 철철 흐르는 살점이 걸려있는 작살이었다. 진격! 클로팽이 호령했다. 그 호령에 먼저 우악스러운 얼굴의 남자들이 30명쯤 앞으로 나왔다. 그들은 망치와 장도리와 철봉 등으로 사원의 문을 부수기 시작했다. 한때의 거지들이 그 뒤를 따라가 구경하기도 했다. 이런 제기라 꿈쩍도 않네. 그중 한 사람이 불평을 했다. 조금만 더 힘을 내. 자물쇠가 곧 빠개질 것 같잖아. 클로팽이 힘을 북돋아 주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쾅 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거대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동시에 귀가 째질 것 같은 비명소리가 방공기를 갈랐다. 하늘에서 대들보 하나가 떨어지며 한꺼번에 12명의 거지를 으깨버린 것이었다. 대들보는 다시 튀어올랐다 떨어지며 무리들 속에 여러 명의 다리를 분질러 놓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원 앞이 텅 비어버렸다. 그것은 경찰 10,000명보다 훨씬 큰 위력을 발휘하였다. 거지들은 혼비백산하여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불빛이 꼭대기까지 미치지 않은 탓이었다. 빌어먹을. 이건 참사대원들이 저항하는 거다. 자, 겁내지 말고 공격하라! 클로팽이 외쳤다. 공격하라! 거지들은 목이 터져라 복창했다. 그리고는 사원 정면을 향해 화승총을 갈기기 시작했다.
문을 부숴라! 클로팽이 다시 외쳤다. 그러나 아무도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 제기랄, 사내 자식들이 저까지 나무 토막을 무서워하다니. 클로팽이 분통을 터뜨렸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건 저 나무 토막이 아니란 말이오. 바로 저 문이요. 요지부동이잖아요. 벼락이 쳐야 열릴지. 늙은 전사가 말했다. 그러자 클로팽은 뚜벅뚜벅 걸어서 대들보 쪽으로 갔다. 그리곤 거기에 한 발을 척 올려놓았다. 벼락이라면 여기 있잖나. 이건 참사원 놈들이 선물로 준 거다. 그의 말에 거짓대들이 대들보로 몰려왔다. 그들은 힘에 힘을 모아 대들보를 들었다. 능히 200개쯤 되는 팔이 대들보에 모아졌다. 거짓대들은 그 육중한 대들보로 사원의 잠긴 문을 부수기 시작했다. 대들보는 금속문을 북처럼 울리기 시작했다. 문은 부서지지 않았으나 대사원의 건물들이 일제히 쿵쿵 울렸다. 그와 때를 같이 하여 사원 위쪽에서 큼직한 돌멩이들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돌멩이는 정확하게 거짓대들의 머리와 다리를 맞췄다. 그러나 한번 발동이 걸린 거짓대들은 질비하게 늘어진 시체를 밟고 흥건하게 고인 피에 다리를 적시며 공격을 계속했다. 그들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러나 카지모도도 만만치 않았다. 마침 그 즈음 노트르담을 수리하느라 탑 내에는 돌과 납덩이가 수북히 쌓여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연판과 오리목 다발, 이미 톱으로 켜놓은 들보, 자갈더미들도 얼마든지 있었다. 공격을 하는 중간에 카지모도는 자신이 서 있는 난간 조금 아래에 돌로 된 빗물바지 홈통 2개가 정문 바로 위에 뚫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 홈통의 앞쪽 구멍은 지붕에 닿아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는 묘책이 떠올랐다. 그는 바로 다락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곳에서 나무 한 묶음을 가져왔다. 그 나무 위에 납 연판을 올려놓고 홈통 구멍에 배치했다. 그리고 나무 다발에 초롱불을 갖다 댔다. 그러는 사이에 거짓대들도 잠시 공격을 멈추고 정문 주변에 몰려들었다. 정문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으나 그대로 매달려 있기는 했다. 그들은 이제 막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자 했다. 실상 그들은 에스메랄다를 구출하는 것보다는 사원을 약탈하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지도 몰랐다. 에스메랄다를 구출하는 것은 다만 한 구실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윽고 그들이 마지막 힘을 가하기 위해 숨을 죽이는 순간 엄청난 비명소리가 그들 사이에서 터져나왔다. 뜨거운 난물이 건물 위에서 쏟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마치 눈 위에 뜨거운 물을 붓는 것처럼 거짓대들 사이에 2개의 시커먼 구멍을 냈다. 그들은 끓어오르는 난물에 휩쓸리며 아우성을 쳤다. 뿐만 아니라 바닥으로 떨어진 난물은 방울을 이루며 위로 튀어올라 그들의 머리통에 박혔다. 사원 앞은 다시 텅 비게 되었다. 사원 안이 아수라장이 되는 사이에 참사원들은 비명을 질러대거나 살그머니 창문을 열어보았다가 이내 다시 닫곤 했다. 클로팽은 공들리의 저택 대문 앞에 서서 회의를 열었다. 그는 우라통이 터져 어찌할 줄을 몰라 했다. 이런 제기랄, 사원 이 무기들이 납을 녹여낼 줄이야. 저 위에서 오락가락하는 놈이 보이지? 바로 가지모도야. 지옥에 떨어질 놈. 그래, 저 문을 부술 길이 없단 말이야. 이대로 돌아가야 한단 말이야. 클로팽은 발을 동동 굴렀다. 한 번 더 해봅시다. 한 뚱뚱한 거지가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헛수고야. 그럴 게 아니라 어디 구멍이라든가 뒷문을 찾아보도록 하지. 노인 거지가 머리를 흔들면서 말했다.
누구 같이 갈 사람 없어? 클로팽이 물었다. 그런데 새토막을 몸에 달고 있던 그 학생은 어디 있지? 죽었나 봐요. 거참 안 됐군. 씩씩한 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그랭구아루 선생은 그 자식은 다리를 건너기도 전에 이미 주랭랑을 놓아버렸어요. 육시를 할 놈, 우릴 부추긴 놈이 누군데? 클로팽이 발을 구르며 분개했다. 그때 저쪽에서 장물랭이 오고 있었다. 안 죽고 있었군. 그런데 대관절 뭘 끌고 오는 거지? 클로팽은 장물랭을 보고 얼굴을 활짝 폈다. 장물랭은 사다리 하나를 끌고 오고 있었다. 이제 승리다! 기뻐하라! 장물랭이 큰 소리로 외쳤다. 이봐, 그 사다리로 뭘 하려는 거야? 클로팽이 물었다. 장물랭은 먼저 싱긋 웃어 보였다. 저 회랑 끝에 잠그지 않은 문이 하나 있어요. 그 사다리를 타고 그리로 올라가 사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장물랭은 영민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거짓대들을 향해 외쳤다. 나를 따르라! 순식간에 사다리는 회랑에 걸쳐지고 거짓대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 아래로 몰려들었다. 장물랭은 맨 먼저 사다리에 다리를 올렸다. 입고 있는 갑옷이 퍽 거추장스러웠다. 그는 한 손으로 옷을 잡은 후 다른 한 손으로 사다리를 올랐다. 그 뒤로 거짓대들이 따라 올라왔다. 회랑까지는 꽤 많이 올라가야 했다. 장물랭은 마침내 회랑의 발코니에 올라섰다. 거짓대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는 두 손을 번쩍 들어 장난스레 흔들어 보였다. 그러다 갑자기 그의 얼굴이 일순간에 굳어지고 말았다. 조각상 뒤에 숨어 지켜보고 있던 카지모도를 발견한 것이었다. 카지모도는 두 번째 거지가 제 발코니에 올라서기도 전에 얼른 달려와 사다리를 번쩍 들어 올렸다. 그러자 그 위에서 아래까지 거지들이 잔뜩 매달린 사다리는 마치 포도송이 같아 보였다. 카지모도는 그것을 휘휘 젓다가 멀리 던져버렸다. 곧 사다리가 부서져 나가는 소리와 함께 처절한 비명소리가 울려왔다. 장물랭은 뒷걸음질 치면서 뒷문 쪽으로 갔다. 그러나 뒷문은 이미 카지모도가 잠가놓은 터였다. 카지모도는 천천히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장물랭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였다. 왜 그런 우울한 눈으로 보는 거야? 장물랭은 카지모도를 보며 장난스레 말했다. 그러면서 슬쩍 화를 쏠 준비를 했다. 내가 내 별명을 바꿔주지. 앞으로 넌 장님이라고 불릴 거다. 그는 화를 쏘며 말했다. 화살은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 카지모도의 왼쪽 팔뚝에 박혔다. 그러나 카지모도는 태연하게 화살을 잡아 뽑았다. 그러더니 뽑은 화살을 무릎에 대고 그대로 분질러 버리는 것이었다. 장물랭은 더 이상 화살을 쏠 겨를이 없었다. 카지모도는 메뚜기처럼 펄쩍 뛰어 장물랭을 덮쳐버렸다. 카지모도는 왼손으로 장물랭의 두 팔을 잡았다. 그런 다음 오른손으로는 무장해제를 시키기 시작했다. 투구와 갑옷, 칼, 단도 등을 차례차례 벗겨냈다. 그리고 그 속에 입고 있는 옷까지 벗겨냈다. 장물랭은 금방 벌거숭이가 되었다. 벌거숭이가 된 장물랭은 갑자기 카지모도의 얼굴에 대고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괴물과 같은 카지모도의 얼굴이 분노로 더욱 일그러져 있었던 것이다. 그 모습에서 장물랭은 강인 교황대회가 생각났던 것이다. 순간 카지모도의 얼굴은 더욱 시뻘개졌다. 그는 장물랭의 두 발을 붙잡았다. 그리곤 벽에 대고 그를 휘둘렀다. 곧 외마디 비명소리와 함께 무엇인가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무엇인가는 밑으로 곧바로 떨어져 내렸다. 그것은 바로 허리가 부러지고 머리꼬리 쏟아져 나온 장물랭의 시체였다.
거짓대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공격하라! 복수다! 장물릉의 죽음은 거짓대들의 분노에 불을 질렀다. 그들은 치욕스러웠다. 한낱 꼽취에 의해 그토록 오랫동안 저지당했다는 것도 그렇고 수많은 동료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다는 것도 그랬다. 이제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다리들을 모으고 더 많은 횃불에 불을 붙였다. 그리하여 마치 개미떼들 같이 노트르담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사다리가 없는 자들은 밧줄로 골을 내어 올랐고 그마저 없는 자들은 벽의 요철을 이용해 올랐다. 순식간에 노트르담은 횃불로 환하게 밝혀졌다. 카지모도는 그들의 공격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격노한 거짓대들을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이제 에스메랄다를 위해 하늘에 빌 뿐이었다. 4. 거짓대들이 몰려오기 전에 카즈모도가 종탑에 올라가 보았던 불빛을 독자들은 기억하리라. 그 불빛은 바로 바스티유에서 흘러나온 것이었다. 그곳에는 루이 11세가 있었다. 루이 11세는 이틀 전부터 파리에 와 있었다. 이틀 후에는 다시 몽틸레투르 성으로 떠날 예정이었다. 그는 그렇게 파리에는 잠깐씩 머물렀다. 그러나 파리에서도 루브르 궁보다는 바스티유를 더 좋아했다. 르브르 궁의 큰 규모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바스티유는 르브르 궁보다 더 견고했다. 그는 바스티유에서 가장 높은 방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방에는 팔걸이가 달린 의자가 하나 있었다. 의자가 하나뿐인 것은 그 방에서는 단 한 사람만이 앉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 의자 옆에 책상이 하나 있었고 그 책상 위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다. 촛불 주위에는 5사람이 모여 있었다. 먼저 짧은 바지에 주홍빛 저고리를 입은 관리가 눈에 띄었다. 그는 훌륭한 허리띠에 멋진 단도를 차고 있었으나 교만하고 건방져 보이는 인상이었다. 또 어떻게 보면 교활해 보이기도 했다. 그 앞에는 매우 초라한 옷차림에 테를 두른 보잘것없는 모자를 쓴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 사람은 머리를 푹 수그린 채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쭈글쭈글하고 마른 손으로 보아 늙은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 그가 바로 루이 11세였다. 그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플랑드르식으로 재단된 옷을 입은 2사람이 나직한 소리로 무엇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바로 그랭구아르의 연극에 참석했던 교무랭과 자크 코프놀이었다. 마지막으로 문 옆에 건장하게 생긴 한 남자가 조각상처럼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는 팔다리가 아주 실팍지고 네모난 얼굴에 붉어진 눈이 마치 호랑이와 개가 한꺼번에 연상되는 모습이었다. 루이 11세는 관리가 불러주는 것을 듣고 있었다. 하인들 옷에 50솔, 왕실 성직자들 망토에 12리부르라. 돌았나? 루이 11세는 갑자기 머리를 들며 물었다. 그의 목에서 성 미카엘 목걸이가 번쩍거렸다. 경은 짐을 파산시키려는 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매월 10리부르씩이나 하는 공중 전속 사제 2명, 예배당 신부 1명에게 100솔, 사환 1명에게 연 90리부르, 1인당 연 120리부르 하는 조리사 4명, 고기 요리사 1명, 스프 요리사 1명, 소스 요리사 1명, 생선 요리사 1명, 식료품 보관무사 1명, 짐꾼 1명, 제과 제빵인 각 1명씩, 게다가 국고 출납 실장에게 12리부르, 감사관 500리부르, 이건 숫째 약탈이나 다름없군. 루이 11세는 한숨을 내쉬었다.
올리버 경, 국왕과 군주들은 결코 사치를 해서는 안 되네. 국왕과 군주가 사치하면 금방 시골 사람들까지 따라하게 돼 있거든. 그런데도 짐에 대한 경비가 해마다 늘고 있어. 이건 옳지 않은 일이야. 짐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좀 봐. 짐의 털구멍에서 돈을 빨아먹어 얼마나 살쪘는가를. 79년까지만 해도 36,000 리브르를 넘지 않던 경비가 왜 갑자기 80년엔 43,619 리브르가 되었고 금년엔 다시 8만 리브르가 됐냔 말이야. 루이 11세는 화를 사기며 말했다. 앙그로스 교무시, 요리장이나 시종장이란 사람들은 하인들만 못한 인간들이오. 코프놀, 자네도 잊지 말게. 그들은 다 쓸모없는 인간들이야. 난 에드워드 왕과 같은 생각이야. 영주를 죽이고 민중을 구하라는 의견 말이야. 계속하게 올리비에. 파리시 도장이 다 낡아서 새로 파야 하는 까닭에 국세상서 고용인에게 파리주와 12리브르, 한 죄인의 고해료로 성 프란체스코 헤이 수도사에게 파리주와 12솔. 계속되는 보고에 루이 11세는 이따금씩 얼굴을 찌푸렸다. 그럴 때마다 은잔을 들어 목을 축이기도 했다. 파리 재판소 수영 사형 집행인에게 파리주와 60솔. 이것은 파리 시장이 정한 것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처형하는 데 쓰이는 큰 칼을 사느라고. 됐어. 그 돈은 기꺼이 지불하겠어. 난 그런 데는 비용을 아끼지 않아. 루이 11세는 보고를 중단시키며 소리쳤다. 왕의 말이 끝날 무렵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폐하! 파리 시내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자크 쿠악티에가 아닌가? 대체 무슨 일인가? 루이 11세는 애써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조그만 소리로 물었다. 그러더니 얼른 플랑드르 사람들 쪽을 가리키며 눈짓을 해보이는 것이었다. 자크 쿠악티에는 얼른 왕의 뜻을 짐작했다. 독자들은 이 자크 쿠악티에란 인물을 기억하리라. 언젠가 클로드 부주교의 골방으로 투랑조란 사람을 데려와 소개시킨 왕의 주치의였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노트르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마침 교무랭은 코프놀에게 사르몰리 검사의 옷과 두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자크 쿠악티에가 보고를 마치자 루이 11세는 껄껄 웃기 시작했다. 그런 거라면 그렇게 작게 얘기할 필요가 뭐 있겠나. 블랑드르 친구들과 우리는 비밀이 없다네. 자, 크게 얘기해보게. 파리시에 폭동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폐하, 그들이 파리 재판소 원장에게 몰려가고 있다고. 네, 그들이 법원장에게 무슨 불만이 있나? 그야 그들의 영주인 것이 불만이죠. 그들은 기적궁에서 온 불안당들입니다. 그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법원장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재판관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폐하와 하느님만이 자신들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 왕은 흐뭇한 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숫자는 얼마나 되나? 줄 잡아 6천은 됩니다. 폐하 속히 구원군을 보내지 않으면 법원장은 그들의 손에 죽을 겁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일 아침에 보내도록 하지. 법원장은 내 친구이기도 하니까. 그때까지 재판소는 20번도 더 노략질 당할 겁니다. 내일 아침이라고 하지 않았나? 왕은 자크를 쏘아보며 말했다. 짐의 나라에서 재판관이니 영주니 상전이다 뭐야. 걸핏하면 동행세나 받고
수많은 교수대와 망나니로 짐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짝자들. 프랑스인은 교수대만큼이나 많은 왕을 모시는 셈이지. 좋아, 내 백성들아, 용감하게 싸워라. 저 가짜 영주들을 몰아내라. 자, 어서 그들을 약탈하고 목을 매달아라. 그러다 그는 스스로의 말에 놀라 입을 다물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역시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다. 아니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아무튼 짐은 법원장을 구할 생각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군대가 얼마 없으니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될 것이다. 그런데 폐하, 야경대가 복도들 중 나고자 2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을 만나 보시렵니까? 보고 말고 그런 말을 이제서 하다니 어서 들여보내게. 왕은 반색을 하며 말했다. 잠시 후 친위 헌병대들이 포로 2명을 데리고 돌아왔다. 포로 중 1명은 술에 취한 채 중심을 잡지 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몹시 놀란 표정이었다. 그러나 다른 1명은 얼굴은 비록 창백했지만 한결 여유 있는 표정이었다. 이름이 뭐냐? 왕이 술에 취한 포로에게 물었다. 지에프루와 뱅스부르라고 합니다. 전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요. 그저 사람들이 가자고 해서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대들은 무엄하게도 재판소 원장을 공격하려 했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사람들이 누군가의 집에서 뭔가를 훔치려 했다는 것뿐입니다. 저 자와는 한패렸다.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됐다. 트리스탄, 이자를 내게 주겠다. 왕은 문 옆에 서 있는 남자에게 말했다. 그러자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여 보였다. 내 이름은 뭐냐? 왕은 다른 포로에게 물었다. 피에르 구랭구아르라고 하옵니다. 직업은 철학자이옵니다. 내 놈들이 감히 짐의 친구인 파리 재판소 원장을 공격했다지. 시는 그곳에 가담하지 않았사옵니다. 시는 단지 시를 짓는 사람입니다. 밤중에 거리에 나간 것은 우울증 때문이었사옵니다. 신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흔히 앓는 병이옵니다. 시는 어제 저녁에 길을 가다가 운 없게 잡힌 것이옵니다. 고얀 놈, 닥치거라. 넌 말이 많은 놈이구나. 폐하, 이놈의 목을 매달까요? 트리스탕이 그랭구아르를 가리키며 물었다. 순간 그랭구아르는 새파랗게 질리고 말았다. 조금 전의 여유는 찾아볼 수도 없게 된 것이었다. 폐하, 부디 신과 같이 하찮은 것에 벼락을 치지 마소서. 벼락은 결코 배추 따위를 치지 않사옵니다. 폐하, 신은 충성스러운 신하이옵니다. 신의 옷과 신을 보시고 복도나 강도라고 판단하지 마소서. 제가 부자가 아닌 것은 사실이옵니다. 하지만 문학하는 사람들 중에 큰 부자는 없사옵니다. 오 폐하, 인자함은 모든 미덕 중에 으뜸이라 했사옵니다. 특히 군왕의 자비로움은 으뜸 중에 으뜸이라 할 것이옵니다. 오 폐하, 지상에 신과 같이 가련한 인간이 하나 더 있다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사옵니까? 신은 시인이옵니다. 플랑드르 공주와 황태자 전하를 위해 축홍가를 짓기도 했사옵니다. 그러한 신의 목을 매달라 하시다니 신은 매우 놀랍사옵니다. 말을 마치고 그랭구아르는 왕의 신뢰와에 입을 맞추었다. 잘하는 짓이다. 원래 왕들이란 주피터와 같아서 발에밖에 기가 없거든. 교무랭이 코프놀에게 속삭였다. 이건 이만저만 시끄러운 놈이 아니군. 좋아, 저놈을 놓아줘라. 왕은 바지에 묻은 얼룩을 긁으며 말했다. 아이고, 살았구나. 폐하께선 참으로 위대하신 군왕이시옵니다. 그랭구아르는 얼른 문 쪽으로 내빼며 말했다.
행여 왕의 마음이 변할까 싶어서였다. 왕은 기분이 썩 좋았다. 시민들이 법원장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다니 내심 바라던 바였던 것이다. 그는 의자 팔걸이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치면서 행진곡을 흥얼거렸다. 그런데 폐하, 병아는 좀 어떠신지요? 자크 쿠악티에가 불쑥 물었다. 안 좋네. 귀에선 휘파람 소리가 나고 가슴에선 불갈퀴 긁는 것 같아. 왕은 갑자기 오만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쿠악티에는 가까이 다가가 왕의 맥을 짚어보았다. 그의 얼굴에 짙은 근심이 드리워져 갔다. 어떤가? 왕은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아닌 게 아니라 매우 안 좋사옵니다. 사흘이 고비입니다만. 약을 먹으면 어떻겠나? 지금 그 약이 문제입니다. 어떤 약을 써야 할지 생각하고 있사옵니다. 자크 쿠악티에는 고개를 저으며 대꾸했다. 그런데 폐하, 교구 세리지기 하나 비어있는 줄로 알고 있사옵니다만 소신에게 조카가 하나 있사온데. 자크 쿠악티에는 왕의 눈치를 보며 말했다. 그래, 그렇다면 그대 조카를 그 자리에 앉히지. 하지만 먼저 이 불을 좀 꺼주게. 왕은 가슴을 치며 사정했다. 소염제를 쓰면 쾌차하실 줄로 아옵니다. 그리고 나병고와 아르메니아 진흙에 달걀 흰자와 기름, 초 등을 섞어 조제한 약재를 붙여드리겠사옵니다. 자크 쿠악티에는 코가 땅에 닿게 절을 하곤 말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기회를 올리비에가 놓칠 리 없었다. 그는 얼른 왕에게 다가갔다. 폐하께선 시몽 라덱 나리가 죽은 걸 알고 계신지요? 그런가? 그는 국왕 보좌관으로서 국고 감사관이었사옵니다. 지금 그 자리가 비어 있사옵니다. 올리비에는 한결 비열한 표정을 지으며 아뢰었다. 올리비에 경, 짐은 기억력이 아주 좋다네. 짐은 68년에 경을 시종으로 들인 후 69년에는 두르주와 백리부리의 녹봉을 받는 봉드생 쿨루성의 관리자로 임명했지. 또 73년 11월엔 질베르 아클 대신 뱅세느 숲의 관리를 맡게 했고 75년엔 르브레 레센 클루숲 영주로 봉했지. 또 78년엔 생제르맹 학교에 있는 시장의 관리를 맡겼지. 뿐만 아니라 경과 경의 아내에게 파리주와 10리브리의 연금을 주었으며 로슈성의 대장으로 임명했고 또 생캉탱의 사령관으로 봉두 밀랑의 대장으로 임명하여 지금은 밀랑 백작으로 불리지 않나. 축제 일에 이발사가 내는 세금 5솔 중에 3솔은 경에게 돌아가고 짐은 그 나머지를 받을 뿐이야. 혹시 배부르지 않나? 한 숟가락만 더 먹으면 배가 터질 것 같지 않냔 말이야. 욕심 뒤엔 항상 몰락과 지옥이 따르는 법이라는 걸 명심하고 잠자코 있게. 왕은 준엄하게 꾸짖었다. 그러나 올리비에의 얼굴에는 원망하는 빛만 스칠 뿐이었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게. 우린 친구 아닌가. 자, 밤도 깊고 모든 정무를 다 마쳤으니 면도나 좀 해줘. 부드럽게 말하며 왕은 눈을 감았다. 독자들은 이 올리비에 나리가 루이 11세의 유혈극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알리라. 이 국왕의 이발사는 두 가지 별명으로 불렸다. 조정에서는 사슴 올리비에로 통했으며 백성들 사이에서는 악마 올리비에로 통했다. 경보다 자크가 더 대우받는 건 당연한 거야. 그는 짐의 몸 전체를 관리하지만 경은 겨우 덕만 관리하잖아. 하지만 언젠가는
경애청을 들어줄 때도 있겠지. 왕이 기분 좋게 말했으므로 올리비에는 더 이상 투덜거리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면도에 필요한 도구를 가져오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그때 갑자기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갔다. 시태 쪽 하늘이 온통 빨갛구나. 법원장이 타고 있는 거야. 오, 내 백성들이여. 그대들이 짐을 도와 영주를 다도하는구나. 이보시오, 이리 좀 와보시오. 저 정도라면 아무리 군대를 보내도 어렵지 않을까? 왕은 플랑드르인들을 향해 물었다. 물론입니다. 몇 중대 보내신다고 해도 소용없을 겁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짐이 하고자 한다면 저런 오합지졸쯤은 문제없겠지. 왕은 약간 자존심이 상한 듯 말했다. 이때 코프놀이 나섰다. 아마 저 반란의 원인이 제 추측대로라면 아무리 군대를 동원하신다 해도 소용없을 것이옵니다. 친위대 이계중대와 세르팡틴 대포를 보낸다 해도 폐하, 스위스 용병 역시 천민들이었사옵니다. 그러니 부르고뉴 공작의 군대는 그들의 돌에 박살이 나고 말았사옵니다. 그건 전쟁이고 이건 폭동이네. 짐이 눈짓만 하면 당장이라도 쓸어버릴 수가 있는 폭동이란 말일세.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아직 백성의 힘이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옵니다.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왕은 코프놀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으며 물었다. 폐하의 말씀이 옳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옵니다. 백성의 힘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경우에 한해서 말이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그 힘이 발휘될지도 모른다는 말 아닌가? 그때가 언제인가? 왕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저 망루가 사람들로 차고 대포들이 울릴 때, 성이 무너져 내릴 때 그때를 알리는 종이 울리리라. 그렇지 않을 것이야. 이건 그렇게 쉽사리 무너지지 않을 게야. 오, 나의 바스티유. 왕은 벽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그때 올리비에가 돌아왔다. 그의 뒤에는 면도 도구를 받든 시종 둘이 따르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놀라운 것은 파리 시장과 야경 대장이 그들과 함께 들어온 것이었다. 그들은 몹시 당황한 표정들이었다. 폐하, 좋지 못한 소식에 대해 아뢰는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무슨 일인가? 저 폭동은 법원장에 대한 것이 아니랍니다. 바로 폐하에 대한 폭동이라 하옵니다. 올리비에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대신 대꾸했다. 늙은 왕은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자세히 말해보라. 그 전에 올리비에 경의 머리를 잘 간수하도록 한치의 거짓말이라도 있을 시엔 릭상부르 공의 목을 벤 칼이 경의 목을 베리라. 짐은 이것을 생로의 십자가에 대고 맹세하는 바이다. 그것은 진정으로 무시무시한 맹세였다. 당시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대고 맹세하였다가 그것을 어길 시엔 1년 안에 죽는다고 믿고 있었다. 무릎을 꿇으라. 트리스탕, 이자를 감시하라. 왕은 먼저 올리비에의 무릎을 꿇게 했다. 그러나 올리비에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폐하, 얼마 전에 마녀 하나가 폐하의 최고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사옵니다. 그런데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그 마녀는 노트르담 안으로 피신했사옵니다. 오늘의 폭동은 그 마녀를 다시 끌어내기 위해 일어난 것이옵니다. 지금 폭도들이 포위하고 있는 곳은 바로 노트르담이옵니다. 올리비에는 무릎을 꿇은 채 차분하게 말했다. 왕은 새파랗게 질리고 말았다. 그놈들이 노트르담 사원의 내 주 성모를 공격하고 있다고. 일어나라 올리비에.
경에게 시몽라댕의 자리를 주겠다. 경의 말이 옳다. 놈들이 공격하는 건 바로 짐이다. 그 마녀는 사원의 보호 아래에 있고 그 사원은 짐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다. 왕은 방안을 오락가락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간혹 입술을 실룩거리며 주먹을 부르르 떨었다. 그러다 매서운 눈길로 트리스탕을 보았다. 트리스탕, 가서 복도들을 물리쳐라. 진이대와 함께 이 성 안에 있는 지푸자작의 장병 50명도 데려가라. 그리고 생볼간에 있는 대자의 대의병 대원 40명도 데려가라. 가서 모조리 잡아 몽포콩의 형장으로 보내라. 알겠사옵니다. 그런데 마녀는 어찌하오리까? 아, 그 마녀 말인가? 에스투드빌 시장, 복도들이 그 여자를 어찌하려는 건가? 복도들이 그 마녀를 끌어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아 마녀가 처형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직접 목을 매달려고 했던 것 같사옵니다. 파리 시장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복도들을 몰살한 후에 마녀를 교수하라. 왕은 트리스탕을 향해 다시 명령했다. 5. 바스티위에서 빠져나온 그랭구아르는 냅다 생탕투한 거리로 내질렀다. 그러다 보드와의 문에 이르자 누군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검은 옷에 두건을 쓴 사람이었다. 이런 죽일 놈, 날 공경에 빠뜨리다니. 선생님이셨군요. 하지만 그것 제 탓이 아니오시다. 야경대와 임금의 탓이지. 그건 나중에 따지기로 하자. 거짓대들의 암호는 알고 있겠지. 물론이죠. 바로 어슬렁 불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전 지금 임금님을 뵙고 나오는 길입니다. 기가 막히죠?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어서 가기나 하지. 지금 거짓대들이 습격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 두 사람은 시태 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독자는 조금 전에 카지모도가 공경에 빠진 것을 기억할 것이다. 노트르담은 거짓대에게 점령당하고 있었다. 카지모도는 에스메랄다를 보호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회랑 안을 뛰어다녔다. 그러나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때 난데없는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흔들기 시작했다. 곧 긴 횃불 대열이 광장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위대한 프랑스 군인들이여, 복도들을 무찔러라. 샤토페르의 헌병대원들이여, 복도들을 남김없이 베어라. 기마대 행렬은 거짓대 사이를 헤치고 다니며 외쳤다. 그러나 거짓대들은 잠시 당황했을 뿐 곧 무섭게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로써 거짓대들과 기마대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다. 기병들 가운데는 페비스트 샤토페르도 끼어 있었다. 그는 가차없이 칼을 휘둘러 거지들을 찌르고 베었다. 이에 대항하여 거지들은 여자나 어린애 할 것 없이 말의 엉덩이와 기병들에게 달려들었다. 그 중에서 커다란 낫으로 말의 다리를 베어 넘기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클로팽 트루유프였다. 그는 콧노래를 부르며 쉴 새 없이 낫을 휘둘렀다. 그럴 때마다 커다란 말들이 힘없이 나뒹굴어졌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그는 그만 화승총을 맞고 쓰러져 버렸다. 국왕의 군사가 동원되자 노트르담 주위의 집집마다에서 창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 창문에서 총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시민들이 국왕의 군사들 편에 서서 거짓대들에게 사격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마침내 거짓대들은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것을 보고 카지모도는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리곤 두 손을 하늘 높이 쳐들었다. 그는 자신이 에스메랄다를 2번이나 구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다. 그는 곧장 골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골방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